자, 굿모닝 마켓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왜 웃으셨어요? 아유, 너무 지켜 세워주시니까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홍춘욱 박사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거냐면 일단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사실 시장에서 많이 걱정을 했던 거는 미국의 고용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금리 인하해도 되는 거야? 뭐 이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일단 그 지난 밤 사이에 나왔던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가 깨졌다, 여기에 대해서. 네, 역시 시장에서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을 네. 이제 연준도 좀 인정해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만 하더라도 미 연준이 정책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밝히고 그러니까요. 올해 금리 2번 인상하겠다라고 네네. 작년 FMC에서 그쵸.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발표했었을 때 연준의 멤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네. 특히 고용 지표가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앞으로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좀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지난 6월 달 미국의 고용 지표 보면 22만 4천 명.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많이 네. 시장의 참가자들은 한 15만 명 정도 보고 있었는데 16만 뭐 그 정도밖에 네네. 안 봤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고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 보면 전월 대비 0.1% 상승. 네. 뭐 이런 정도로 물가가 굉장히 안정돼 있는 상황에서 또 임금도 별로 안 올라서 네네. 결국 경제 전체가 실업률이 낮고 고용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인플레로 연결될 가능성들은 낮다라는 건 결국 뭐랄까요, 경제 전체에 있어서 물가 상승을 촉발시키는 자연 실업률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네. 있어서 아무튼 고용과 물가 사이의 어떤 연관이 예전에 비해서 되게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첫 번째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국면에 접어들면서 근데 그분들이 은퇴를 하면 좋은데 은퇴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네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60대 이상 근로자들의 취업률 또는 경제활동 참가율들이 최근에 높아지는 경향들이 나타나면서 네. 근데 이분들이 고소득자들이 아닌 경우가 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임금 상승 압력을 좀 둔화시키는 측면이 또 있고 두 번째는 뭐 뚜렷하게 아직 생산성 지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네네. 지식 경제 혹은 뭐 4차 산업혁명들 속에서 공유 경제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네. 경제 전체에 있어서 서비스 쪽의 물가들을 그동안은 계속 올라오는 것들을 억제하는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수입 물가 상승할 줄 알았는데 네. 달러 강세가 출현해서 물가가 안 오르는 걸 수도 있고 네네. 아무튼 우리가 지나고 보면 이게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게요. 현재 상태만 보면 일단 고용 지표들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결국 어제 파월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했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 아닐까 그 생각됩니다. 내용들을 사실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아니면 경제 학자분들께서는 누차 이야기를 해왔었지만 연준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연준도 지금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네요. 연준이라고 해서 이제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대한 항공모함이 네. 저 앞에 암초가 있어 그러면 한 몇 킬로 전부터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것처럼 사회 경제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변화들이 암초처럼 뭔가 등장하면 바로 그날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들을 했는데 작년에는 좀 더뎠다면 올해는 이제 정말 그 암초 네네. 어떻게 보면 저물가 저성장이랄까 아니면 고용 비용의 상승 탄력의 억제랄까 아무튼 네. 그런 암초를 둘러싸고 약간의 방향의 선회가 확실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나중에 뒤돌아보면 알겠지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한번 과거를 뒤돌아볼게요. 그럼 과거에도 물론 지금과 경제 상황은 좀 많이 구조도 많이 다르겠지만 고용 시장이 좋은 가운데 이렇게 금리를 인하했던 경험들이 있을까요? 예, 실제로 2번이나 있습니다. 그 언제였냐면 1987년 블랙 먼데이, 네네. 예, 그리고 1998년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네. 즉 그 러시아에 채권 투자했다가 망했던 헤지펀드 생각 안 나시죠? 예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러시아가 그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금리를 주면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 네. 채권을 발행했던 이유가 결국 경제 신용도가 별로 안 좋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그 헤지펀드는 어떻게 했냐면 미국 국채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 그리고 러시아 국채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서 차익 거래 비슷하게 좀 네네. 역사적인 수익률의 차이보다 너무 크게 벌어졌다. 네네. 이러면서 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네. 돈을 빌려서
러시아 채권을 샀었어요. 그 저희 네. 그림에 나오는데요. 저 2000년대 직전 그러니까 IT 버블 붕괴에 따른 불황이 제일 가운데 있는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선인데요. 네네. 그 음영선 왼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고용지표 되게 좋은 여건에서 거의 한 15만에서 18만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는데 금리 인하가 3차례 인하된 시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고용지표 저 때는 지금보다 더 좋았어요. 저 때는 거의 저점이 15만 명 이상 네네.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굉장히 고용지표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미 연준은 정책금리를 3번이나 인하했다. 네. 이건 뭘 뜻하느냐? 금융시장의 안정이 좀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생각될 때, 그리고 두 번째 물가가 오르지 않을 때, 네. 이럴 때는 미 연준 입장에서 굳이 정책금리 레벨에 절대 레벨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금융시장에 대해서 또는 시장의 참가자들의 기대가 좀 이렇게 조성이 됐다 생각될 때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들을 그린스펀 의장 때 이미 보여준 적이 그렇죠.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파월 의장이야 역시 작년에 금리 4번 올리면서 매파적 모습을 보이고 또 금리 수준도 어느 정도 높아져 있다라고 지금 빨간선 보시면 밑에서부터 쫙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맨 오른쪽에. 예, 네. 그렇습니다. 저 레벨이 꽤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옛날에는 중립금리가 3에서 5% 사이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 지금은 중립금리 레벨이 이제 2%일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어제 하신 거죠. 네. 그런데요.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금리를 인하했던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고용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1987년에 10월에 있었던 그 블랙 먼데이 그 당시였었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게 1998년에 있었던 그 차익 거래를 했을 때. 근데 지금은 미국의 금융시장도 미국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블랙 먼데이나 이런 정도로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결국 이제 명분이 저물가겠죠. 전문가. 듀얼 맨데이트. 다시 말해서 미 연준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완전 고용. 경제 완전 고용을 우리가 달성하자. 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두 번째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물가 안정이죠. 네. 물가 안정은 이중적 의미입니다. 물가가 급등하는 것도 막아야 되지만 물가가 일본처럼 하락하는 것도 막아야 된다라는 네, 네. 그런 듀얼 맨데이트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물가 지표들을 보면 안정적으로 2%를 밑돌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물가 안정 목표가 2%인데 이걸 넘으면 금리 인상, 이거 밑에 있으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네네.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서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그 근원 PC 다시 말씀드려서 개인 소비 지출하고 있는 바스켓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네.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주거용 비용들까지 쫙 있다고 한다면 그 비용들 중에서 에너지랑 음식료품처럼 변동성이 큰 걸 제외한 게 바로 저 코어 디플레이터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네. 저게 파란 선입니다. 파란 선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들어서서 물가 안정 목표의 상단이 2%인데 못 넘어요. 그러네요. 지난해만 해도 약간 도달한 적 보였는데 그 부분 그죠? 네네. 지금 저 마우스가 움직이는 것처럼 작년에는 한 2% 근처에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1.6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 연준 입장에서 아니, 야 금리 2.25%까지 네. 그 정책 금리 그거 조금 높였다고 물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미 연준의 여러 이코노미스트나 경제학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야 이게 그 실업률이 이렇게 낮으면 물가가 이제 좀 올라갈 거라고 네네.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물가 목표 수준을 살짝 도달하는 척하다가 다시 떨어지니까 사람들의 또 이코노미스트나 그 연준 멤버들 사이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 물가 상승 압력은 높지 않다. 더 나가서 실업률이 높다 하더라도 이거 보니까 고령 근로자들의 영향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달러 강세에 따른 수입 물가의 안정이라든가 더 나가서 그 아마존, 우버 같은 각종 여러 가지 인터넷 기업들 또는 사회적 기업들 또는 공유 경제 기업들 때문에 임금 못 올리는 세상이 온 거 아닌가? 네네.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 속에 저 그림이 확인되니까 됩니다. 그리고 저 왼쪽에도 보시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8년 대목을 마우스로 한번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거기 보시면 네, 이쪽이네요. 물가가 확 네. 하락해 있는 거 보이시죠? 네네. 저 때가 롱턴 캐피탈 매니지먼트 위기 저 때 때인가요? 물가가 굉장히 하락했죠. 보이지 않습니까? 한눈에 네네. 보이시죠? 그런 것처럼 저때 금리 인하의 명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꼭 1998년 롱턴 캐피탈 매니지먼트 위기 때처럼 경제 금융 시장이 뭐 혼란에 쌓여서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그런 명분보다는 저때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었던 것이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저 때는 이제 고용이 좋은데도 물가가 하락했으니까 신경제라고 불렀죠. 네. 근데 지금은 신경제라고 부를 수는 없고 이제 요새는 좀 다른 의미로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최근에는 물가가 하락하고 하향 안정되고 있으니까 명분은 축적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박사님,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건 선제적인 뭐 금리 인하 혹은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 지표는 물론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금리를 조금 올렸더니 갑자기 물가가 떨어지더라. 이걸 보면은 이거는 그 보험성 이런 말하고 좀 안 맞네요. 그만큼 시장이 경제가 옛날부터 약한 거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 1990년대 신경제를 이야기할 때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크게 네네. 향상되고 소비 붐을 일으키면서 경제가 쫙 상승하는 시기라면 중립금리 5%, 뭐 이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네네. 또 물가에 대해서도 견제를 해줄 수 있는 물가 수준이 중립금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네. 그걸 예전에는 한 5%에서 3% 사이로 봤다면 이제는 2%도 힘겨워하고 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옛날에 비해 그러니까 경제 전체에서 감내할 수 있는 중립금리, 정책금리 수준이 떨어진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이유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또 이야기해 보면 결국 물가가 못 오르는 네네. 옛날에는 좀 경제가 왕성하게 성장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도 좀 강하고 네. 또 그 정도는 뭐 임금도 올리고 이러면서 뭔가 경제가 좀 약간은 과열의 징후 또는 온기가 좀 있는 경제였다면 지금은 고용도 괜찮고 주가를 보면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 뭔가 잘 돌아가는데 금리 조금만 올려도 이게 물가가 안 오르는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좀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은 이런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연준도 결국은 그 무거운 행보를 드디어 인정한 거죠. 옛날에 비해서 중립금리 수준이 낮구나. 네. 연준 멤버들은 한 3%까지 올리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그렇죠. 점도표 보면 장기 중립금리가 3%다. 이렇게 네네. 적었던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게 최근 있었던 FOMC 이제 그 의사록도 공개되고 해서 다 보셨지만 이제 내려가는 게 확실히 그렇죠. 보이죠. 네. 그게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에 요약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생산성이 막 높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제가 약한 거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믿을 수 있는 거는 금리가 인하되면서 뭐 유동성 공급되는 것만을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이 금리에 이렇게 민감하게 된 건가요? 그렇죠. 바로 이제 요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실질금리라는 개념을 이제 네.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야기하려면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명목금리는 2.25%인데 그거 빼기 물가상승률을 하면 경제가 느끼는 체감 금리가 나오죠. 저게 이제 저 그림에서 본 파란 선입니다. 네. 저 파란 선이 지난해 연말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지난해 연말에 연준의 금리가 4번이나 연속 인상되는데 물가는 안 올라버렸죠. 그죠? 네네. 이야기했죠. 그죠? 정책금리는 4번 인상되는데 물가는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실질금리가 급등하죠. 그래서 저 파란 선이 급등할 때 빨간 선 주가 상승률입니다. 미국 주가 상승률이 명목금리에서 물가 뺀 거죠. 예. 그러니까 명목금리가 올라가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올라갔는데 오히려 물가는 안 올라버리니까 그러니까요. 그 파월 의장이나 연준 멤버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년 금리 인상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강한 긴축이었다. 네. 정책 금리를 25bp씩 분기에 한 번씩 따박따박 올리는 게 뭐 그렇게 경제 충격을 주겠냐 생각하고 올렸던 것 같은데 물가가 생각보다 못 올라버리면 실질 금리는 더 빠르게 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일이 작년 유가 폭락 사태가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게 미 연준 멤버들한테 충격을 상당히 줬을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최근에 데칼코마니, 그러니까 우리 스케치북의 한쪽에 그림 물감을 짜서 탁 덮으면 네. 똑같이 그림이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모사가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최근 들어서서 미국의 실질 금리와 주가 상승률의 관계가 적어도 한 2000년대 중후반부터는 거의 정반비례하는 그러니까 연준만 쳐다보는 시장이 됐고 더 나가서 미 연준이 저 끝부분 보시면 파란 선 실질 정책 금리가 인상이 이제 스탑되고 떨어질까 하는 지금 분위기잖아요. 네네. 저기서 만약 이제 금리가 시장의 예상대로 올해 연내 2번 인하를 많이들 점치고 있어서 되면 다시 저 파란 선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레벨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레벨이라는 건 물가 상승률보다 정책 금리가 낮다 이렇게 되겠죠. 굉장히 부양적인 상황. 그러니까 저 정도의 물가 하락과 금리 인상도 주식시장이 좀 힘겨워하고 경제가 어려워한다라는 건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중립금리가 떨어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볼수 그 있습니다. 이제 금리를 2차례 정도 더 인하할 거라는 이제 시장의 전망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실제 금리를 진짜 마이너스로 좀 또 차분차분 떨어뜨려 줘야 되는 거잖아요. 또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그 물가가 갑자기 올라간다는 거니까. 그걸 가능하게 만들 것 같으세요? 두 번의 금리 인하가? 현재로서는 아직 경제에 힘이 있다. 네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좀 보는데요. 이제 그거 왜 그러냐 하면 그 경제에 힘이 있냐 없냐 이걸 보려면 결국 기업들의 실적이 무너지는 중인가 아직 버티는 중인가 이걸 저희들이 많이 네.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제라는 것은 양쪽 다를 봐야 되는 거죠. 양쪽 다가 뭐냐 하면 하나는 기업 사이드, 하나는 가게 사이드. 그러니까 네. 가게 사이드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가계의 저축률이라든가 소비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겠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업 사이드가 투자를 결정하잖아요. 네. 고용과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 사이드에서 기업의 이익,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기업들의 이익 수준들이 잘 버텨주고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둘 다 점검을 해야 되고 그게 펀더멘탈이다 줄여서 네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GDP 대비해서 미국의 그 이익이 파란 선입니다. 정말 놀라운 정도의 이익이 지금 좋아지고 있네요. 많이 좋아지고 있네요. 그 엄청나죠. 저게 역사상 최대 이익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GDP에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면 10% 정도의 기업 이익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라는 말도 비슷한 네, 이야기가 그렇죠. 되겠죠. 네. 아무튼 전에는 GDP에서 기업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들을 살펴보면 뭐 한 5%에서 8% 정도 사이에서 박스권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10% 정도까지 네네. 기업 이익이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살펴보면 빨간 선 저게 이제 단위 노동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임금 네네. 수준 근데 저게 끝부분 보시면 빨간 선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결국 뭐랄까요 노조도 약하고 네네. 생산성 향상 수준보다 임금도 못 올리고 이런 가운데 기업들의 비용이 통제가 저금리에 저 보시는 것처럼 임금도 통제가 되니까 기업의 마진이 좋아지는 좋아져 거네요. 있고 네. 잘 버티는 중에 만약에 실질 임금, 실질 금리까지 떨어지게 되면 어닝은 더 좋아질 여지도 지금 그러니까 감세 때문에 저게 작년에 올라갔던 게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거지만 네네. 펀더멘탈 요인들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니 미 연준의 금리가 시장 예상대로 2차례 정도 인하가 정말 되고 저게 버텨준다는 가정에서만 보면 미국 시장은 일단 펀더멘털은 견조하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원래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제작진한테 부탁해서 한 가지 질문만 좀 더 드려보기로 좀 했습니다. 그 뭐냐면 좋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의 이익도 좀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금리까지 인하해주면서 유동성도 공급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다만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달러가 강세가 진정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니어서 제가 그림을 네, 준비 안 해왔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네. 말로 잠깐 이야기하자면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금 차트가 잘 나왔네요. 저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네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잘 들 수가 안 생기죠.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환차선. 네. 도대체 저기 투자했다가 달러 환산 수익이 깨지니까 네. 나빠지니까. 두 번째는 저 나라 무슨 일 있나? 의 신호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환율이 저렇게 막 그렇죠. 변동성이 크다라는 건 한국에 대해서 뭔가 관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문제도 약간 완화됐는데 왜 저래? 일본이랑 관계 안 좋아요. 네네. 지금 그림에 바로 딱 나오죠. 반영이 나와 네. 있는 거죠. 결국 환율이 변동성이 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위로 올라가냐 밑으로 내려가냐도 중요한데 저렇게 해서 지금 톱니바퀴처럼 저렇게 움직이는 네. 이런 상황.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 달러가 더 마음 편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여건들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급이 좋아지기 어렵고 수급 좋아지지 않는데 시장이 여러분 그 좋아질수록, 재료가 네, 그렇죠. 반영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재료는 반영될 것입니다만 음. 수급 여건들에 있어서의 안정적 개선들은 환율의 변동성 축소에서 좀 찾아야 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홍춘욱 박사와 함께 깊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